네, 반갑습니다.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정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주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거라고 하면은 다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 현장에서는 그동안 주거라고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실천적으로나 적극적으로 생각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주거라는 주거 이야기 속에서 지역에서 주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주거가 얼마나 깊게 고려돼야 하는지, 누가 이걸 더 깊게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이 너무나도 많은 비가 왔었죠. 그 비 때문에 희생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히 열악한 주거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반지하 거주민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동작이나 강남에 반지하 거주자가 상당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지형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 동작과 강남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반지하 주거 취약계층이 큰 피해를 입고, 특히 인명피해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또 자기가 지금 당연히 여기서 잠을 자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물이 스며들고, 그리고 적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이나 고령자 같은 주거약자들은 이런 재해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열악한 주거로 인한 비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왜 반지하에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역사라든지,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반지하에서 좀 더 나은 주거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듯이 국토부나 서울시에서도 이 반지하를 포함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국토부에서는 이 반지하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거 상향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주거 상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10,000호까지 늘리겠다라는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지하에서 거주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플랜을 짜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살고 있는 반지하 거주민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시키고, 그리고 입주를 하게 되면은 주택 바우처 20만 원과 그 기존에 살던 주거지는 더 이상 주거지로 활용하지 않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하고, 그 공간을 별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사고가 발생을 함에 있어서 공공이 다양한 정책을 내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2018년도 또 그 이전에도 쪽방 거주민이나 아니면은 반지하 거주보다 좀 더 열악한 거주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쪽방 거주민, 고시원 거주민, 또 비닐하우스 거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 왔었고, 그 재난이 발생이 될 때마다 공공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때마다 대안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사고가 발생이 됐고, 또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도 또 비슷한 대안을 내놓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 특히 주거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고민이 되지 않아 왔고, 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열악한 주거 상태는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방치가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고, 올해 일어난 이 사고도 그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악한 거주지로 인한 비극은 아마 획기적인 대안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있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거 상황으로 인한 비극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이 집에서 살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머니에는 아마 그 주민등록증이 하나씩 다 있으실 겁니다. 다 성인들이시니까는요. 근데 그 주민등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 주소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주거를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람을 거주자 불명자로 등록을 해놨다가 5년이 지날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말소시킵니다. 그럼 주민등록 말소가 뭐냐? 주민등록 말소는 해당 인원이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서 그 어느 행정의 직권 기조치에 의해서 주민으로 등록되었던 사실을 없애는 행위입니다. 주민으로 등록되었던 그 사실을 없애는 행위, 그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할 수 없는 사회적인 배제 상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서 가장 대표적인 피해를 얘기를 하면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권리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집이 없음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등록 말소 상태라면은 예를 들면 큰 부상을 입어서 기부스를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병원비로 약 한 10만 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중에서 한 7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3만 원 정도를 자부담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상태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을 온전히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는 그런 문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럴 겁니다. 어디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은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겠죠. 그리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취업 등 근로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취업을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내는 서류 중에 하나가 이력서와 함께 내는 서류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 등본이죠. 근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말소자 등본이 나옵니다. 고용주가 말소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행불자인 경우에는 안정적인 출퇴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긴 한데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집니다. 오늘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밥을 먹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노동을 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납세 의무나 각종 의무사항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집이 없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나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고 또 기본적인 의무도 행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극단적인 열악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이 열악하면, 그것도 집이 없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비극도 항상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 불명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조금 옛날 데이터긴 한데요. 2010년도에 52만 명 정도, 53만 명 정도 수준이었던 거주 불명자가 2016년도에는 좀 줄긴 했습니다. 46만 명으로 줄기는 했고요. 이 중에서는 빚에 쫓긴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별도의 다른 의도로 인해서 거주 불명으로 등록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본인이 신용 문제라든지 부채 문제라든지 그 외에 주거 문제로 인해서 거주 불명된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아울러서 좀 더 극단적인 사례는 노숙인일 겁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의 노숙인의 규모가 약 9천 명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분들도 당연히 노숙인이니까 집이 없겠죠. 집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배제 상태에 놓여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폭염 때라든지 또 폭설 때라든지 혹한기 같은 경우에는 열사병이나 아니면 동사로 유명을 달리하시는 그런 사례도
매년마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라는 게 권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너는 집을 가질 생각이 없냐? 집값이 올라야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집도 올라가고 자산도 올라가겠죠. 근데 당연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런 가치가 올라가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코로나 이후에 많은 아주 높은 주거비로 인해서 주거 취약계층이나 어쨌든 중산층 이하의 많은 사람들이 주거 공간 자체 마련하는 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극단적으로 최근에 반지하에 대한 침수 문제나 노숙인, 또 거주불명 주민등록 말소의 문제들까지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좌시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어도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더 많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열악한 주거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안전한 주거에서, 또 저렴한 주택에서 본인들이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 그것이 권리로서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주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지금 아주 여러 가지 가난한 이유, 본인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배제되거나 차별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거라는 것이 권리로서 보장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여기고 있고, 특히 우리 이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사회복지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미 이 주거권에 대한 부분들은요, 약 30년 전이죠. 유엔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점유 안정성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안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여기에 거주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적절한 주거 기반 서비스입니다. 주거 공간이 마련이 되면 내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수도나 전기나 그리고 그 외에 안전한 설비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반지하 주택 사고 같은 경우는 이 주거의 안전성, 안전 설비가 미비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적절한 주거 기반 서비스가 보장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경제적 적절성입니다. 어포더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적어도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서울이나 일부 수도권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월세나 임대료가 오르다 보니까 기본적인 주거 취약계층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섰죠.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성을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최저 기준의 확보입니다. 우리 가족이 4명인데 방은 하나밖에 없고 부엌이 없고, 그런 주택도 상당히 많이 있죠. 쪽방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요. 적어도 우리의 가족들, 내가 이 사회에서, 이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이따가 얘기를 하기도 할 텐데요. 그리고 적절한 위치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떨어져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너무 접근하기 어려운, 교통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 문화적 적절성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해외에서는, 유엔에서는 그런 권리를 벌써 30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주거권 권리입니다. 주거기본법에서 주거권을 정해놓고 있죠. 주거기본법 제2조에 보면은 국민은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미 주거권은 우리나라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주거 취약계층과 관련된 부분, 특히 노숙인과 관련된 주거권을 얘기해 볼까요? 노숙인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시설의 설치와 더불어서 주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적절한 주거 생활을 위해서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주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집값은 이렇게 높고, 그리고 반지하 거주민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취약계층들은 이렇게 본인들이 주거 상향을 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지를 마련하는 게 어려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더 추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시간에선 반지하 거주민,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 관련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주거라는 것이 권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거권과 관련된 논의가 지속되어 왔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주거기본법에 의거해서 주거권은 보편적인 권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정말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굳이 주거권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뒤에 이제 물음표를 넣어놨는데요. 과연 이것이 주거권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모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한번 의문을 가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방법으로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적정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시지 못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계신 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드리기 위해서 주거비 보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제도 중에 하나가 기초생활보장의 주거급여일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서 더 오랫동안 더 안정적이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주택개보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만 생각을 하시고, 자세한 내용들은 홈페이지나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아마 익히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여깁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특히 주거복지 제도들은 매년마다 바뀌고 있고, 뭐 매년뿐만 아니고 매월마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현안에 따른, 대상자에 따른 주거정책을 최대한 최근접해서 찾는 게 가장 유효한 그런 방법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공공임대주택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는 크게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건설형은 말 그대로 LH나 SH 같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직접 지어서 공급하는 그런 임대주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서울시 주변을 가다 보면은 LH라고 크게 간판이 박혀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좀 오래된 아파트들, 노원이나 강서 쪽에 많이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이 건설형으로서 가장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국민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그 외에 주거환경임대주택 이런 부분들이 건설임대주택으로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매입형 임대주택은 SH나 LH 같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기존에 있는 다가구 빌라,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 매입된 주택을 개보수한 후에 주거 취약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 이외의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또 임대하는 그런 주택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매입형 임대주택은 재개발 임대주택,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이나 맞춤형 임대주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차형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차형 임대주택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제도 중에 하나가 전세임대주택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LH나 SH가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전세로 임대를 해서 그 임대된 주택을 전대로 다시 주택을 임대하는 그런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택을 공공이 소유를 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있는 민간주택을 재임대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분양주택, 그리고 사회주택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총 몇 가지일까요? 제가 여기에 쓰여 있는 이 주택의 수만 하더라도 거의 2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익히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입주자 중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고요. 국민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또 나눠져 있고 소득분이라든지 그리고 재산 그리고 여러 가지의 입주할 수 있는 기준들이 주택의 유형과 그리고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 업자들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매입형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에게 가는 매입 임대주택이 있고요. 신혼부부에게 가는 매입 임대주택이 있고요. 또 아동주거빈군 가구에게 가는 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또 그 주택에 적용되는 소득자산 기준이 또 다릅니다. 임차형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청년 전세임대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그 외에 주거 약자들에게 가는 전세임대주택이 별도로 있고 그 기준도 상이합니다. 그것도 입주하는 시기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준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다 따라갈 수 있으시겠어요? 다 못 따라갑니다. 저도 이 주거복지 분야에서 일을 한 지 벌써 한 15년 정도가 넘어가는데요. 아직도 주거복지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고 또 어떤 정책이 있는지 최신 정책들을 다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익히시려고 하지 말고 크게 이런 유형이 있고 이런 주택들이 있다는 것 정도 수준으로만 알아놓으셔도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려드리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리는 이 제도들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적인 입주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정도의 자산 수준이면 들어갈 수 있는지 정도로만 체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자체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최저소득계층,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50년 이상 영구적인 임대를 하는 그런 주택을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1순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고요. 그리고 자산 요건은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 기준액은 약 3,500만 원 이하의 기준이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아마 가장 익숙한 주택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근데 1순위가 그렇고요. 2순위는 앞면에 1순위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이어집니다. 이 일본 위안부 피해자, 북한 이탈 주민, 또 장애인 여러 가지 대상자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자까지도 넓혀져 있고요. 그리고 임대료 수준은 일반적으로 25제곱미터 이하는 한 150만 원에서 월 임대료가 한 3만 5천 원 정도 수준인데 요즘 조금 올라가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는 연 1, 2회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예비입주자 모집이 진행이 되고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예비입주자 신청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웨이팅 리스트를 통해서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깁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 주거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인기도 높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약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입주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매입임대주택입니다. 기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입주하는 기준들은 영구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본이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나 그 외에 주거지원이 시급한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다가구 주택들을 매입을 해서 각 빌라를 매입을 해서 각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과 조금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영구임대주택은 대규모 단지주택이 있다 보니까는 그 주택에 해당 대상자들이 좀 집중돼서 사는 경향이 있어서 슬럼화되어 있는 경향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사회적인 통합 그리고 소셜 믹스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는데요.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그런 주택이다 보니까 사회 통합이 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지역에서 살면서 여기서가 임대주택인지 아니면 개인이 매입한 주택인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또 영구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연 1, 2회에 자치구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입주자 신청도 해당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전세임대주택도 말씀드렸던 영구임대주택이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과 입주 대상자는 비슷합니다. 1순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으로 되어 있고요. 주거지원 시급가구들에게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세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은 LH나 SH가 그 주택을 확보한 후에 공급이 가능한데,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는 제도다 보니까 그때그때 시급한 사람들한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전셋집을 구해야 되는 부담은 있습니다. 종류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거는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은 이것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바뀝니다. 네 번째로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영구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보다 조금 소득계층이 높은 분들한테 공급이 되는 주택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시는 화면이나 아니면 LH, SH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중위계층 이상으로 올라가 보니까 임대료 수준이 조금 높다. 이 임대료 기준이 이렇게 높게 책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더 높은 계층들한테 공급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비용을 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주택입니다. 아마 행복주택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던 주택일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국민임대주택까지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공급이 됐던 공공임대주택이 행복주택부터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중심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한테 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세의 약 한 80%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월 임대료도 아까 말씀드렸던 영구, 매입, 전세임대주택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한 주택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지원은 말 그대로 주택만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나 고령자 같이 생활 속에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SHN에서는 2016년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유지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을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약 한 600호 정도를 공급을 했는데, 주로 지원되는 계층들이 노숙인이나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득 기준은 노숙인은 월소득이 한 250만 원 이하면 가능을 하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은 월소득이 한 550만 원 정도 수준 이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이나 자동차가액은 영구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입주를 하면은 뭐 주택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임대료라든지 사회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재반 활동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실제 주택 관리라든지 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좀 몇몇 사회관리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이나 의료나 건강관리, 또 취업 상담이나 자립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그런 주거유지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들어놓으시고 이런 유형이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비 보조 제도가 어떤 것들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거비 보조만 하더라도요, 월세나 소액보증금 지원형은 말씀드린 주거급여를 비롯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그리고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등 약 7개 정도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건 말 그대로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은행에서 빌려주는 사업도 이 정도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도 일정한 몇몇 대상들한테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들한테 기준을 정해놓고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일일이 본인들이 찾아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류가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만 하더라도 7가지고요. 집주인에 대한 주택개보수 사업도 있습니다. 총 3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그리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본인 스스로가
이 대상을 찾아서 그 다음에 신청해야 될 시기라든지 신청해야 될 거점을 찾아서 스스로 찾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라면은 제가 여기에서 정말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으로서도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정말 뭐 주거급여를 신청받고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다 찾아서 안내를 하냐. 이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택 정책들을 공무원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이 주거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 적절하게 안내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복지관의 사료관리사들은 어떨까?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상담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주택정책에서 하는 거고 국토교통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 영역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당사자들입니다. 수원에 살고 있는 어떤 고시원 거주민은 영구임대주택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인지 몰랐다. 그리고 신청기간이 아니라서 어쨌든 상담을 하려고 갔는데 신청기간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받았다라고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들은 이 정책에 대한 제도를 모르고 또 복지관에서는 그동안의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깊게 다루지 않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당사자는 정보나 신청기간을 몰라서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이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제가 경기도에서 근무를 할 때 있었던 사례입니다. 태거위기에 놓인 사람이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공무원들이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만 종류를 안내해 주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그쳤다는 거죠.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LH공사나 뭐 경기도시공사에 가서 물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찾아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물어물어 찾아갔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보증금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봐야 300만 원, 400만 원 수준이지만 갖춰본 소득이 없는 이런 주거 취약계층들한테는 그 돈도 너무나도 큰 돈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입주할 수 있는 집은 없었다. 그래서 그 공사의 담당자한테 나 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돈 없는 부분들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동사무소로 돌려보냈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복지관 같은 데에 후원을 요청을 해라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상담을 했고 답답한 마음에 다시 도청에 전화했는데 거기서도 다시 시군에다가 물어봐라 라는 말만 들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능력을 만들고 본인이 들어가지 못하면 본인이 탓이 되는 그런 공공임대주택 정책들이 지속되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주거권을 실현하는 방법이 이런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비 보조나 주택개량 사업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워서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바뀌고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따라가려면은 계속 공고가 나고 정부 정책들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계속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주거복지 제도가 있는지 책임지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각 지역에서 주거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들에 대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기관 자체가 그동안에 없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놈의 주거복지 정책은 굳이 이놈이라고 썼습니다. 솔직히 좀 미워 죽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서요.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번 달에 열심히 공부를 해놨는데 이번 달에 또 바뀌었어요. 대상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새로운 정책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행정에서만 거론이 되다 보니까 실제 지역 현장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내려오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부분들이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주거복지 제도를 주민에게 맞춤형으로 전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같이 동행을 하기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옹호해 가면서 지원할 수 있는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 결국 주민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주거복지센터의 설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권을 실현하는 방법이 주거복지센터의 활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복잡한 주거복지 정책 관련돼서 진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두서가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바뀌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만, 그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책이 계속 바뀌는 그런 현실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들을 그나마 잘 상담해주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거상담,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하다. 그것이 결국 주거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서울시의 주거복지센터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에는 주거복지제도, 특히 너무나도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주거복지제도, 그리고 그 주거복지제도를 잘 안내해 주기 위해서 또 특히 주거 취약계층들에게 적절한 주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주거복지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역할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들이 있죠. 비주택 거주자도 있고 태거위기자, 또 주거 이동이 필요하신 분들, 가구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거나 가구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현 주거지가 적절하지 않아서 주거를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거비 부담이 너무나도 과중해서 그 주거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들을 연계하는 그런 수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계층들을 상담을 해주고 제도를 연결하는 그런 활동을 주거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거복지 상담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이나 주택금융, 주거급여, 또 청약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적절하게 안내해드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례관리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거 취약계층이나 청년일수록 임대차 보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임대차 보호의 법률적 지원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수리 지원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열악한 상태여서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거복지센터가 기동을 해서 기본적인 집수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집수리 사업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 필요할 경우는 스스로 집을 고칠 수 있도록 공구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사자가 스스로 주거복지 정책을 찾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겠죠. 그래서 주거복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주거복지센터를 안내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자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 지역에서 퇴거 위기에 놓여 있다든지, 예를 들면은 임대료가 체납이 됐다든지, 최근같이 화재나 수해 등의 재난으로 인해서 퇴거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서 소액보증금 지원이나 연체 임대료,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센터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정신건강센터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거 취약계층을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 외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원 연계들을 통해서 특히 기업이라든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자원들을 연계를 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로 실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이나 현 주거 수준을 유지하도록 돕는다든지 안정화하는 결과를 얻고 있고, 집수리 지원 등이나 더 나은 집으로 연결을 해줘서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퇴거 위기를 극복해주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거복지센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가? 아마 우리가 가장 익숙한 법 중에 하나가 사회보장기본법일 텐데요. 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기본법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기본법 제22조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19조에 의거해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거기본법에는 기본적으로 주거복지센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역주거복지센터는 자치구 단위에서 실질적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정해놓고 있고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는 각 자치구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는 주거복지센터의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예산을 지급을 하고요.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지역주거복지센터 업무 지원, 그리고 각 지역주거복지센터에서 업무의 품질을 표준화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거복지 전달체계 광역적 컨트롤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 정보 제공 및 사례 관리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직접 지원이나 민간 자원 연계들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중앙주거복지센터,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지역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각 지역센터는 현장 상담을 수행을 하고 광역센터는 지원과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주거복지센터의 역할입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중앙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서울시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각 자치구마다 1개소씩 25개소의 지역주거복지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 또 주거복지사들은 각 대상자들 또 내담자들에 대한 상담, 지원 결과들을 시스템을 통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들을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주거상담이라는 그 포탈이 있는데요. 그 포탈도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사각지대가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서울시 전역 그 외의 지역에서 산지에 있는 자원을 발굴하는 작업들, 주거복지 자원 발굴을 해서 각 지역센터에 연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나 시니어 프로보노, 그리고 법률지원단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각 지역센터에게 연계를 하고, 각 지역센터에서 이 자원을 통해서 각 현장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홍보 작업들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거복지센터는 저희 중앙주거복지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각 자치구마다 1개소씩 구축이 되어서 자치구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들, 그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주로 말씀드렸던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입주 자격 조건을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실무자들은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매년마다 갱신되는 매뉴얼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택을 직접 물색을 해주기도 합니다. 전세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물색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들 스스로 물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희 주거복지센터의 상담사들이 직접 전세임대주택을 물색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주택금융, 주거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그리고 긴급복지 정보 제공들도 지역주거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소액보증금 지원이나 임차료 지원, 연료비 지원, 그리고 간편집수리 지원도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주된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복지기관 종사자들 대상으로 해서도 주거복지 관련된 교육을 해서 각 영역에서 주거와 관련된 정보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지역주거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역, 특히 자치구마다 1개소씩 주거복지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2022년 3월까지는 중앙주거복지센터를 비롯한 총 9개의 자치구의 주거복지센터를 SH가 운영을 했고, 그 외에 16개의 주거복지센터를 민간위탁, 주거복지 관련된 민간법인이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울시의 주거복지센터 체계는 다른 지자체와는 좀 다르게 중앙주거복지센터,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전달 체계를 갖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전달 체계로, 아주 모범적인 전달 체계로
외부에서 평가를 받아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면은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주거 관련된 상담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거 상향 관련된 상담들이나 주거 유지와 관련된 상담들, 주거 환경 개선, 기타 지원 관련된 상담들이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2019년도에 5만 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2020년도에 7만 4천 건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8만 2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각 지역의 주거복지센터의 역량들이 확장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복지센터의 인식 경로 또한 되게 다양해지고 있었습니다. 개인 소개나 본인이 직접 오는 경우는 약 10명 중에 5명 정도 수준이고, 그 외에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오는 경우들도 약 반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반은 동주민센터나 복지관 등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을 통해서 주거복지센터로 연계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확인된 주거 문제가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 4월에 이제 주거복지센터가 한 차례 조금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3월까지 9개 중앙주거복지센터를 포함해서 총 10개의 주거복지센터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이 됐었고 16개 자치구의 주거복지센터가 민간 위탁이 돼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그동안에 좀 주거복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서울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 특히 SH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센터가 13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거복지센터가 또 25개가 있고, 그리고 청년 월세센터나 청년 주거상담센터, 보증금 지원센터가 또 별도 거점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주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통합적인 상담을 받지 못하는 문제인식을 갖게 됐고요. 그 부분들을 주거 안심 종합센터라는 이름으로 통합적으로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2022년 4월부터는 그 민간 위탁된 주거복지센터를 전부 모두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일괄 위탁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서요. 기존에 있는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안심종합센터 내의 부서로 통합이 돼서 주거상담소 명칭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역주거복지센터는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의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거복지센터 사무를 SH에서 일괄로 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고, 단지 기존에 16개 민간 위탁되어 있던 지역은 다시 저희가 제3자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는 올해 총 4개소의 주거안심종합센터를 개소할 예정이고 2024년도까지 자치구마다 1개소의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거복지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이 주거복지센터에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특히 최근에 발생한 반지하 문제, 그리고 또 쪽방이나 고시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인데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에서 거론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누군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은 국토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지침에 의거한 입주 대상자는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시장 등이 홍수 및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 반지하를 포함한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나 출산 예정 미혼모, 또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해서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인정한 사람, 그리고 최저기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아래로 보시는 바와 같고요. 특히 이 홍수나 호우 재해 우려로 인해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 반지하층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요. 그럼 한 몇 명 정도가 있을까? 주택 이유에 거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거 취약계층은 약 총 37만 가구 정도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시원이나 고시텔에 약 한 15만 정도, 또 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소에 3만, 그리고 판잣집 비닐하우스에 7천, 그리고 그 외에 PC방 같은 곳에
14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죠.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약 19만으로 전체의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 약 18만 가구가 있고요. 이 고시원이나 고시텔에 등록되어 있는 그 주거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04년도에 약 한 4,000명 수준이었던 것이 이제 16년도에는 이제 11,800명으로 한 2배 정도가 늘었다. 그래서 점점 정상적인 주거가 아닌,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쪽방이나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에게 왜 여기에서 계속 사시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만약에 주거복지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에 확정이 되시면 이주를 하시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 6명은 이주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주량이 상당히 높은데 그럼 왜 그동안에는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약 24.9%가 이 주거복지 지원제도의 존재 여부 자체를 몰랐습니다. 신청 방법이 모르거나 어렵다고 한 분이 한 23% 됐고요. 그리고 신청을 해도 지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 한 10명 중에 2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신청을 했지만은 이 총량의 부족이나 여러 가지 지원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지원받지 못하고 실망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을 받아도 자부담 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서가 13%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내야 되죠. 그 부분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 줬을 때 이동을 하시겠습니까? 주거복지 제도를 활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주거 탐색이나 주택 확보의 과정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특히 주거 대안에 대한 상담들을, 특히 주거 상담 좀 제발 좀 해달라. 어떤 주택이 있는지, 어떤 주거비 지원이 있는지, 어떤 주택 개량 사업이 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85%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 과정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내가 이 주택에,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뭐 정말 다양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을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주택을 물색하는 과정, 주거비를 마련하는 과정, 이사하는 그 준비 과정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특히 주거 취약계층은 더욱더 어렵겠죠. 그리고 초기 정착 지원이 필요하고 거주 유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의 한 10명 중에 8분이 그렇게 중복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사업은 그동안에 이분들이 어려워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보완을 해드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쪽방이나 고시원, 반지하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위생이나 안전 등의 주거 문제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었었고, 말씀드렸던 국유고시원 화재 사건이라든지 최근에 반지하 주택의 침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주거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이주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었고요. 특히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경우는 단위면적당 임대료가 타워팰리스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실제 매우 열악하고 주거로서의 안전성이 보장이 되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 되는 아이러니, 되게 좀 역설적인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타파해보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그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주거에서 사는 사람들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에서 시작한 것이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사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 체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특히 이제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열악 주거에 사시는 분들에게 지자체, 특히 주거복지센터가 전수조사를 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찾아주고 입주 신청하는 절차들까지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LH나 SH 같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그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요. 특히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이사비라든지 특히 임대주택에 입주한 다음에는 뭐 옵션이라든지 뭐 생활집기 자체가 없어서 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거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한 후에 이분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재정착 지원을 하는 그런 장치까지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거 취약계층이 새로운 집에 입주를 하고 입주 과정에서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입주한 후에 각 지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이주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는 현장 상담, 대상자를 발굴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물색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주 지원을 해드립니다. 특히 이주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사나 청소비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아동 청소년이나 고령 장애인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 자체가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들 같이 좀 설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개보수도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적절하게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아마 퇴거 날짜와 입주 날짜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시거처를 지원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임시거처 거주를 통해서 거리 노숙을 한다든지 그 외에 다른 좀 그 주거 상실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지원들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복 임대료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임대료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물색하는 지원을 해드립니다. 특히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LH에서 매입임대주택을 투어를 한다든지, 그리고 전세임대주택 물색을 할 때 동행을 한다든지, 또 부동산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동행을 해서 이분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그 공포심들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그 메리트 중에 하나가 이 주거복지재단에서의 보증금과 이사비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한 LH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은 50만 원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 50만 원 전액을 주거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사비와 생필품을 각각 20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는 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에어컨이나 세탁기 등 그 빌트인을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새로운 주택에 와서 좀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한 후에도 초기 재정착 인력이 지속적으로 이분들의 주택을 방문하고 잘 지내고 계시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하고요. 특히 쪽방이나 고시원에서 사시는 분은 그동안에 정상적인 주택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주택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있고 필요한 공과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거위기에 놓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이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이 실현이 되고 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이 보장이 되는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 상담 중심으로만 진행이 됐다면 실질적인 주거 이주 과정에서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각각 개별 대상자가 필요한 주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그 기능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주거 상향 사업을 통해서 확인된 상담 사례들, 그 다음에 상담과 관련된 데이터는 각 지자체에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좋은 주거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 주거 상향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의 주거복지 정책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쪽방이나 반지하, 취약계층들이 주로 활용하는 거처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처럼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반지하 주택에서 주거 상향하고 남은 그 주택에 대해서는 다시는 뭐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들거나, 그 쪽방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거주민을 보호를 하면서 주거 상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는 그런 정책들도 검토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 주거 상향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특히 이제 주거 상향한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주거 상향을 쪽방이나 고시원, 반지하를 벗어난 후에 어떤 삶을 사는지 제가 2019년부터 20년까지 약 47세대를 찾아서 한번 면담을 해봤는데요. 우선 이 사업 참여 전까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한번 뭐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지원받은 사람들 중에 약 10명 중에 7명이 몰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주거 취약계층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실질적인 입주를 시키는 데에 매우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만족을 하시냐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만족을 하겠죠. 쪽방이나 고시원 자체 그리고 반지하 자체가 워낙에 열악하다 보니까 새로운 집, 또 주택으로서 아주 안전성이 담보된 그 집에서 사는 데 있어서는 매우 다 만족하고 있다. 97.8%가 만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한 세대가 불만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불만족의 이유가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곳과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 97.8%에 만족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주거 환경 자체가 워낙에 개선이 되다 보니까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저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기존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들이 여기에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주거 상담이 부족했다라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대전의 쪽방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이제 그 쪽방과 관련된 복지기관이 있는데 임대주택과 관련된 정보들을 적절하게 얻지 못했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을 토로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가 나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특히 복지기관이나 관련 행정기관에서 주거 상담들이 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번 사업을 통해서 드러났고요. 이 새로운 집에서 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 집에서 좀 지속적으로 살기 위한 고민들을 하시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쪽방이나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임대차 보호법에도 적용이 되지 못하고 만일에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는데 이제 새로운 집에서 살다 보니까는 이 집에서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선 내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하시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전세임대주택에 들어왔는데 2년마다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어떤 법이 개정이 돼서 뭐냐면 4년까지 살 수 있다 하는데 이거 맞는 거냐라고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2년이 지나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여기 있는 동안 난 뭐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청약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동안에 쪽방이나 고시원에 사는 고주택 거주민들은 주거급여 이외에 이런 임대차 보호 관련돼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 정상적인 주택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 주택에서 살기 위한 고민들을 하시기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서의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그 쪽방에서 사시던 분이 동작의 어떤 오피스텔에 전세임대로 들어가셨습니다. 상당히 신축 주택이었고 매우 좋은 주택이었는데요. 그 주택에서 살고 계신 청년 등 마을 그 주택 주민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옷도 갈아입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관리를 해서 좀 이 주민들과 좀 어울리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본인 스스로 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려면은 옷도 입고 본인도 좀 추스리 있는 작업들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하고 또 너무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다 보니까 관리사무소 아저씨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주거 생활의 즐거움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고 총 2122가구의 주거 취약계층이 이 사업을 통해서 주거 상향을 했습니다. 서울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사업에 있어서 주거복지센터의 효과성이 확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 국토부나 서울시에서는 이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사업의 총량도 지속적으로 늘리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업에 있어서의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총 4개의 영역에 있어서 이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 주거 취약계층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주거권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그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거복지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주거 취약계층, 그 주거 취약계층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복지, 주거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주거복지와 주거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축으로서 사회복지사들이 주거권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주거권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가져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그것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회의 주거권은 취약계층이나 주거의 문제로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방향보다는 자산을 증식하고, 그리고 또 그 자산을 증식으로 인해서 또 다른 재화를 마련하고 그런 쪽으로 좀 더 집중되다 보니까 그 인간성을 점점 잃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사로서 모든 국민들이 주거권을 영위하고, 특히 주거 취약계층들이 주거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서울시의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조금이라도 더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주거복지센터와 관련된 기능들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하고 같이 손잡아 주시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